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기반 기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최지원 교수입니다. 앞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웹 기반 기술과 네트워크 기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을 조금 더 딥하게 보일 수 있는 정보 보안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기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게 기반 기술이 되었으며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웹이라든지 네트워크와 다르게 이제 정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대상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와 지식과 사회가 오에 따라 정보는 물질이나 에너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더 중요해지니까 사회 및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성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 정보 보안이란 게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그리고 수신 도중에 정보를 훼손, 변조 또는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정보를 무결성 있게 하고 기밀 있게 하고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보 보안이. 어떠한 순간에 정보를 수집하는 순간부터 정보를 가공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저장하는 순간에서도, 그리고 검색하는 순간에서도, 보내고 받는 순간에서도 정보가 훼손되거나 변조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보 보안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적 측면과 사용자적 측면으로 정확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공급자적, 이 정보 보안,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적 측면에서는 내 외부 위협 요인들 있잖아요. 저희가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이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보를 공급할 때 내부적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및 전산 기술 등의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운영하기 위해서 일련의 행위를 하는 거죠. 보안을 하기 위한. 그리고 사용자적 측면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용자적 측면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정보를 남용하기 위한 방지를 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정보 보안의 측면으로 살펴본 겁니다. 이런 정보 보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보안 공격인데요. 이 특정 조직의 정보 보호를 저해하는 어떤 행동을 전부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정 조직이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주고 송신, 저장, 가공, 검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행위 도중에 여러분들이 정보 보호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보안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 공격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안 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보안 공격이란 게 사실 이제 전부 우리가 특정 조직에서 정보 보호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해하는 행위가 엄청 공격적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많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어떤 거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소극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도청하여 얻거나, 그 도청하여 얻은 결과를 정보로 사용하려는 시도, 그리고 시스템 자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격을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도청에서 정보 얻는 거는 되게 힘들고 공격적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소극적인 공격의 의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시스템 자원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공격 형태인 거죠. 그래서 소극적 공격은 전송 중이나 전송 중인 순간에, 정보를 전송 중인 순간에 그 콘텐츠를 취득하는 것, 이걸 되게 최대적인 목표고, 특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게 가로채기, 뭐 도청,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갈취, 그리고 트래픽 이런 걸 누가 더 많이 오고 어떤 것이 자주 들어가나 해서 보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송수신자의 신분이나 어떤 걸 통신을 주기가 어떻게 가졌다라는 게 이제 소극적 공격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공격은 이 시스템 엄청나게 진짜 공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소극적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땠다고 했어요? 우리가 시스템 자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적극적인 공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원을 아예 변경하거나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끼치는 공격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전송 중인 정보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아예 가짜 정보를 생산하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해한다, 그리고 수정한다, 재전송, 이런 기법을 통해서 공격하는 걸 적극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적극적 공격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해는 정보에 대한 이제 가용성,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격 유형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 일부를 아예 파괴하고 사용할 수 없게 하기도 하고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인가가 안 돼 있는데 자기가 보게 하거나 변경을 해서 무결성 아예 침해하거나, 재전송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컨텐츠를 데이터 단위로 획득해서 데이터 엄청 작은 단위로 획득해서 이걸 변조한 후에 다시 전송하는 잘못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 변조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의 공격 방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극적 공격 방식은 소극적인 것에 비해서 예방이나 탐지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렇죠. 시스템을 아예 변경해 버리니까 아예 원래 이러는 것처럼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탐지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받는 핸드폰에서 받는 문자 공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자 요즘은 아예 클릭도 안 하잖아요. 모르는 곳에 오는 문자, 뭐 청첩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데이터를 원래 받던 곳에서 변조해가지고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클릭할 거란 말이죠. 모른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알기가. 그래서 손실 발생이라든지 복구, 이런 것들이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자원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에 따라서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나뉘고, 거기서 적극적에서는 방해, 수정, 재전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이나 탐지가 매우 어렵고, 손실 발생이 너무 복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거죠. 자, 아까 보시면 소극적 공격과 적극적 공격을 나눌 때 저희가 시스템 자원에 대한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인데, 사실 적극적 공격에서는 어떤 걸 좀 더 자세히 봤단 말이죠. 그게 왜 이 적극적 공격이 더 적극적이라고 하냐면 정보 보안의 3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 보안의 3원칙 때문에 이게 또 이 정보 보안의 3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 보안을 얘기할 땐 기본적으로 보안의 3원칙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의 3원칙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기밀성이에요. 허락되지 않는 사용자가 객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정보 공개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사용자만 정보를 취득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해놓은 거죠.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적인 접근이나 도청을 통해서 전송 메시지 그리고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이걸 풀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무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락되지 않는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의미하는 거고, 다시 말한다면 무결성은 수신자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수신했을 때 또는 보관되어 있던 정보를 꺼내 볼 때, 그리고 그 정보가 중간에 수정이나 첨삭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결성 서비스는 연속되는 메시지나 컨텐츠의 불법적 변경을 보호하는 연결형 무결성, 그리고 비연속적 개인 메시지 또는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비연결형 무결성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에 의해서 또는 불법적 의도적 접근에 의해서 정보의 변경이나 보관 중인 정보가 일부 변경, 그리고 정보 손상, 이런 것들이 무결성이 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서명이라든지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은 기본적으로 무결성과 기밀성은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객체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 세 번째로 가용성은 허락된 사용자 또는 객체의 정보에 접근하려 할 때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거죠. 순간에 대한 범위가 달라요. 앞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가 객체의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하고 정보를 수정할 수 없게 하는 방면에, 가용성은 허락된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 할 때 순간이 다른 거죠.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의미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상태여야지 가용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또는 시스템이 원하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과 사용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상태,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네트워크 공격이 되게 이제 엄청 세게 들어와요. 그 디도스라든지 그 Denial of Service 어택 공격에서 서버에서 계속 이걸 연결을 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런 가용성이, 그래서 네트워크를 아예 못 이용하게 하게 해버리니까 가용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용성이 중요한 공격으로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의 3원칙, 기밀성, 기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이 다 유지되어야 정보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보안 서비스는 이 현대에서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공유하다가 이 정보 보안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나 인터넷 통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픈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서비스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가 인증입니다. 여러분들 인증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접근을 아예 제어하는 거, 세 번째가 아예 비밀성, 네 번째가 부인 봉쇄라는 이런 기본적 보안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인증이구나, 이게 접근 제어구나, 이게 비밀성이구나, 이게 부인 봉쇄구나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인증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정보나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서비스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보나 자원 시스템을 이용한 정당한 사용자, 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수신자를 확인해서 뭐 위장자가 있는지, 그리고 발신처 인증이라든지 메시지 인증, 실체 인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맞다 라고 할 때 이 인증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맞다라고 뭐 번호를 입력하거나 하는 거 보셨죠? 이런 것도 인증 서비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증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위장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서비스가 인증입니다. 두 번째가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 제어는 비인가된 접근이죠.
그래서 인증되지 않은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인증되지 않은 행동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이게 사용자가 시스템 혹은 특정 자원에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내가 여기에 시스템에 접근할 거야, 그리고 특정 자원에 내가 접근할 거야 할 때 인가받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아예 제어해버리는 거죠. 허락된 사용자가 아니면 여기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비밀성입니다. 그래서 비인가된 개인, 그래서 처리 또는 그리고 실체에 의해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 또는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하는 것이죠. 비밀 서비스. 네 번째가 부인봉쇄입니다. 부인봉쇄라는 게 발신자가 발신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내 메일을 보냈는데 이걸 부인하거나 수신자가 수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신자 부인봉쇄, 수신자 부인봉쇄, 배달증명, 의뢰증명 서비스들이 포함됩니다. 자, 이 부인봉쇄는 내가 메일, 여러분들 이제 메일 서비스를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메일 서비스를 열었을 때, 닫았을 때 요즘 어때요? 읽은 게 확인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읽었다, 안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게 법적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안 읽어서 처리되는 것과 읽었는데 처리를 안 한 것과는 완전 입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인봉쇄라는 건 보안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배달 증명, 인터넷 메일이 갔다. 그리고 메일이 가긴 갔는데 읽었다. 메일 갔는데 안 읽었다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의 기술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기반 기술로 보안 기술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암호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호화 기술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 보안이 내 정보를 가로채어서 자신의 유리한 정보나 얻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가로채거나 내가 좀 더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더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걸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암호화 기술이고요. 그리고 암호화 기술과 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의 가장 주요한 동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이 암호화가 되는 거고, 이 암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 기술은 합법적으로 내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외에서 누군가가 이 정보를 결코 획득할 수 없는 전송수단이 있다면은 매우 안전할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외에서 그 사람 아니면 못 열게 해놨어. 그럼 그 시스템이 최고 안전한 시스템일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 전송되는 정보는 항상 다른 사람이 획득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암호화해서 제3자가 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아예 그 의미를 분석할 수 없게 하거나 정보 획득의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해서 이 암호화 기술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메일 보내지만 다른 사람이 그 중간에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로채도 풀지를 못하게 하거나, 풀어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거나, 그리고 아예 그 푸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해서 획득의 시간까지 지연시키거나 하는 게 이 암호화 기술이고요. 이 암호화 기술은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가 있어요. 바로 알고리즘과 키예요. 알고리즘은 엄청 복잡한 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분석됐다라고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메일을 쓰잖아요. 메일을 쭉 쓰면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변환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변환되는 건
일정한 수식이어야겠죠. 그래야지 풀 때도 이 수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변환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성yon 중에 키가 없으면 이 알고리즘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과 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암호화 기술 암호화 기술 중에서 비밀키 시스템이랑 공개키 시스템이 있는데 앞에도 조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키는 암호키가 단일키, 그래서 암호키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수행 속도가 빠른 대신에 공개키는 비밀키와 공개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약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알고리즘, 암호화 기술은 알고리즘이라는 복잡한 수학식을 통해서 압축이 되고, 변환이 되고, 그걸 키로 통해서 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암호 알고리즘과 키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첫 번째가 이제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아까 알고리즘은 뭐라고 했죠? 제가 메일을 쓰면 남이 그 알고리즘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본 메일 썼는데 가로챈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 식이 없으면 0101010000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관용 암호 시스템이 있고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관용 암호 시스템은 암호화 시키는 키랑 푸는 키랑 똑같은 거예요. 잠그는 키랑 여러분들이 열쇠 구멍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키, 여는 키, 잠그는 키 같죠? 그래서 처리 속도는 빠르잖아요. 근데 이 키 관리가 키 하나만 해야지 이 키가 100개 있어요. 관리가 어렵죠. 그리고 나눠주기도 어려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열쇠를 남한테 주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공개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는 키랑 잠그는 키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아예 이제 가지고 있게 하는 거죠. 이 잠그는 사람한테는 잠그는 키만, 여는 사람한테는 여는 키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대신 이게 이제 간용 암호에 대한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 시스템은 관용과 공개키 암호를 조금 하이브리드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 암호화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제 있는 반면에 암호화 시스템도 있어요. 시스템은 이제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거나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환시키는 시스템인 거예요. 아까는 수식이었죠. 수식. 근데 그 수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제 암호화 시스템인 거예요. 알고리즘을 중간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호문을 변환하거나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환시키는 거, 중간에 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있으면 암호화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고, 이게 바로 정보 보안 기술, 기반 기술들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한 발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장이 됐을 겁니다. 네 번째 절은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요즘 제일 각광받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나 정보나 의사결정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앞절에서 배운 정보 보안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것도 사실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기술이 기본 기술인 거죠. 왜냐하면 정보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암호하는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걸 푸는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그 키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정보가 있다는 건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고, 여기서 데이터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깔려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아직 우리가 정보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거 혼용하세요. 데이터와 정보는. 그런데 반면 데이터는 이런 것에 이한 거의 반면에 정보는 이제 우리가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수집하고 가공하여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의 역할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들을 배우지 않는데, 여러분들 배우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엑셀 있잖아요. 엑셀을 한번 해보셨죠? 자, 엑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엑셀에 엄청난 큰 데이터를 받아보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이 꽉 차 있잖아요. 우리 반 데이터를 요약해 본다면 1번부터 50번까지 이름은 누구, 학점 누구, 중간고사 점수 누구, 기말고사 점수 누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정보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 출석 점수 이런 것들이 쭉 다 모여 있는 게 데이터인 거고요. 그 데이터를 내가 이제 가공하는 거죠. 뭐 얘네들이 30점, 얘네들이 20점,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는 30%, 출석은 20% 이렇게 다 가공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로 만들어서 이제 A, B, C, D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게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태가 돼야 이게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요. 3학년 때 가면 뭐 경영자료 분석이라든지 R, 뭐 SPSS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에서 하는 의사 결정을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수집 가공해서 정보를 만들어서 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만들어진 정보는 여러분들이 회의할 때 뭐 과장, 부장, 대표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을 더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데이터들 확장돼서 그 정보가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게 될 거고요. 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수집하고 가공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시면 이제 답답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뭐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인 직급의 위치가 많이 올라갔을 때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다는 거 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나 이제 직급이 낮은 사원들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한 정보. 근데 그거 없이 내 생각을 말한다면 그게 먹힐까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란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엑셀이라든지 연주기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경영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데이터를 쓸 수 있게, 그리고 데이터를 정보화할 수 있게,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직급이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매우 중요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되고 저장되고 운영되고 공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 중에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인 거죠. 자, 앞에 말했던 데이터베이스의 조건 첫 번째, 통합이 돼야 된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둬야 되고, 데이터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 올라가 있으면 데이터가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허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통합 데이터고,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뜻은 데이터 중복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저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디스크, 이런 매치, 이동식 디스크 이런 거 매체에 저장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운영입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모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만 있는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네 번째가 공용입니다. 여러 응용 시스템에서 공유 및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윈도우에서는 되는데 맥에서는 안 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일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베이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가져야지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아까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데이터베이스인 거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특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자격이 되는 거죠. 네 가지 조건, 만졌을 때 네 가지 조건이 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앞에는 자격이에요.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공용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와 베이스가 되는 자격이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가져야 되고, 계속 변화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용에 의한 참조가 돼야 되는 특징을 가져야 데이터베이스고,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특징을 가져야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실시간으로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사용자 데이터 요구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시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몇 초를 넘기지 않는 시간 내에서 응답을 해야지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구나. 아, 이게 데이터베이스구나.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불렀는데 1시간, 2시간 뒤에 온다. 데이터베이스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민원을 뗀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민원 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에서 민원을 떼면 바로 되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건 데이터베이스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정부 내에서 공무원이 쓴다. 그럼 바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내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미래 정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죠. 요즘은 되게 빨라졌죠. 두 번째가 계속적으로 변화 가능해야 돼요. 데이터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 계속 수정, 삭제하는데 이게 안 바뀌면 데이터베이스인 건가? 라고 했을 땐 이게 아닌 거죠. 그냥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아닌 거예요. 내가 수정할 수 있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거란 겁니다. 세 번째가 동시적으로 공유해야 돼요. 이게 내가 500만 원 입금했는데 동시적으로 입금 공유가 안 되면 다른 곳에서는 입금이 안 됐다고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화 됐냐? 라는 특징을 가졌냐? 라고 했을 때는 동시 공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저장된 위치, 주소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내용에 의한 참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 값으로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DBMS라고 부르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하고 구축되고 관리되는데 이게 DBMS에서 사용자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돼야지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졌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거가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런 기반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터넷 기반 기술들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여기서 의미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보안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장이 되는 게 저희 기반 기술장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과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제가 스캔해서 올려둘 거고요. 1번부터 14번까지 여러분들 3줄 정도의 요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 대한 생각을 정의해서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와 높은 점수를 가져가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과제, 퀴즈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피드백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제가 지금 피드백 안 한 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나 안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퀴즈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도어 서버의 이상으로 인해서 퀴즈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풀어지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되는 것까지만 푸세요. 여러분들이 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시하지 않은 게 되면 아예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시를 하셔야지 제가 틀렸든 맞았든 이걸 퀴즈를 더 준비를 했고 응시를 했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고 컴퓨터 내에 응시가 안 됐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퀴즈에 대해서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피드백 사항이라든지 문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부 중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글로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간 고생하셨고요. 과제랑 퀴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랑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건강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